나이 잡수실 대로 잡수신 분이 남의 남편이랑 뭐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제 정신이에요? 39짜리 남자가 60 넘은 할머니한테 무슨 관심을 가져요? 외로움 속에 다시 찾아온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이 사실은 배신과 거짓이었다면 여러분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한 여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젊은 남자에게 마음을 열었지만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은 상상조차 못한 충격이었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집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혼자 사는 지 3년째, 이젠 시계 없이도 몸이 알아서 깨어납니다. 화장실 거울 속 내 얼굴을 마주해요. 61. 눈과 주름이 깊어졌지만 아직 기운은 있어 보입니다. 매일 세 곳 매장을 돌아다니며 바쁘게 지낸 덕분이겠죠. 세수를 하며 생각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습니다. 매장 점검하고 직원들과 몇 마디 나누고 장사 끝나면 혼자 집에 돌아와 TV 보다 잠들고.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돈은 충분히 벌고 있어요. 남편 없이도 살만하다는 걸 증명했죠. 하지만 뭔가 계속 부족합니다. 마치 옷장은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는 것처럼. 화장대 옆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와요. 사진 속 그는 여전히 40 중반의 모습으로 웃고 있습니다. 나만 늙어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해요.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옆자리를 무의식 중에 확인합니다. 특히 밤에 뉴스를 보다가 여보, 이거 봐 하려다가 말을 삼킬 때. 그런 순간이 가장 쓸쓸하죠. 첫 번째 매장으로 향하는 지하철. 출근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다들 바쁘게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나처럼 혼자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겉으로는 알 수가 없죠. 모두가 무언가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 사원이 출근해서 인사를 건네요. 28, 아직 결혼 전이라 그런지 제 걱정을 자주 해줍니다. 토요일 등산 동호회 모임에 같이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등산이라니. 마지막으로 산에 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남편과 함께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둘이서 말없이 걸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혼자 어디를 가든 뭔가 어색해요. 마치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말이죠. 최 사원이 말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온다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나이 드신 분들. 그 말이 가슴에 찔려요. 나도 이제 그런 부류구나. 젊은 직원 눈에는 챙겨줘야 할 나이 든 사장님일 뿐이겠죠. 하지만 최 사원의 눈빛이 워낙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해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북한산 입구.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대였지만 역시 제 또래가 많네요. 다들 서로 아는 사이처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나만 어색해요. 마치 잘못된 파티에 온 기분이랄까. 뒤늦게 왔으면 그냥 돌아갈까도 생각했어요. 등산화를 신고 끈을 매는데 손이 자꾸 떨려요. 긴장해서 그런지 제대로 메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준비를 마쳤는데 나만 허둥거리고 있으니 창피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쪼그려 앉더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있고 손은 거칠어 보이지만 표정은 참 온화해 보였어요. 강민수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민수 씨라고 편하게 불러달라고 하는데 이상했어요. 나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걸까?
혹시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닐까? 의심이 먼저 들었어요. 3년 동안 혼자 사업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봤거든요. 처음엔 친절한 척 하다가 나중에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 투자하자며 접근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 사람은 뭔가 달랐어요. 등산화 끈을 매주는 손길이 조심스럽고 말투도 정중했어요. 진짜 도와주려는 마음인 것 같았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최 사원과 함께 걸었는데 어느새 민수 씨가 옆에 와서 걷고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왜 나 같은 할머니와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지 의아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숨이 벌써 차네요.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민수 씨가 물을 건네며 천천히 가자고 했어요. 급할 것 없다면서. 목소리에 여유가 있었어요. 정말 괜찮다는 듯이. 이 사람은 왜 이럴까? 궁금해졌어요. 39의 총각이라고 했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나이까지 혼자 지낸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건설업을 한다니까 돈은 벌 것 같은데. 왜 결혼을 안 했을까? 그리고 왜 나 같은 과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걸까? 혹시 뭔가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사기꾼들 중에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누군가 배려받는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직원들은 저를 사장님으로 대하고 주변 사람들은 사업 잘하는 사람으로만 봐요.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배려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대해주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산 중턱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요. 도시의 매연 냄새가 아닌 맑은 공기가 폐속까지 들어오는 기분이에요. 언제부터인지 이런 걸 느껴본 게 언제였는지. 민수 씨가 혼자 사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움찔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 공감하려는 마음이 느껴졌달까. 남편을 잃고 혼자 산다고 벌써 3년째라고 말했어요. 말하고 나니 목이 좀 메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혼자 산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분식집 3곳을 운영한다고 했더니 정말 놀라더라고요. 대단하다고, 존경스럽다고. 그런데 그 말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달랐어요. 보통은 돈 많이 벌겠네, 부럽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 사람은 힘들 텐데 어떻게 혼자 다 하세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질문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힘들다고 말해본 적이 언제였는지. 항상 잘 살고 있어, 사업 잘 돼, 이런 말만 했는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어요. 혼자 찍은 사진이 뭐냐고 했는데 기념이라며 꼭 남겨두라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혼자 있는 모습이 더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핸드폰 화면 속 내 모습을 보니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어요. 얼굴에 피곤함보다는 약간의 상기된 기색이 있었달까. 언제부터인지 거울 보는 것도 꺼려 했는데 하산길에서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어요. 등산 후에 따뜻한 걸 마시면 몸에 좋다면서. 커피라니. 누군가와 커피를 마신 게 언제였을까? 직원들과는 일 얘기만 하고 친구들과는 사실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도 별로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바쁘다고 핑계를 댔는데 민수 씨가 아쉬워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진짜 실망한 것 같았어요. 그 표정을 보니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잠깐이라면 괜찮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남자와 단둘이 앉아 있으니 어색했어요.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민수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혼자 사업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냐고. 힘들지 않냐고.
그 질문에 뭔가 속이 터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아무도 힘들다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모두 성공했다. 대단하다는 말만 했지. 정말 힘들다고, 특히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할 때가 그렇다고 말했어요.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민수 씨도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저녁에 집에 돌아갔을 때 불 켜놓을 사람도 없고 하루 어땠는지 말할 사람도 없다고. 외롭다.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어요. 나도 매일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외롭다고 말하면 더 외로워질 것 같아서 처음으로 내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나도 외롭다고, 매일 그렇다고, 직원들에게도, 주변 지인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요.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헤어질 때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다음에 또 등산 함께 하자면서. 혼자 오기엔 위험하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따뜻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민수 씨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물을 건네던 손,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눈빛, 진심으로 들어주던 귀. 이게 뭐지? 설렘일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의 다른 모습일까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우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3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린 내 세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내가 너무 외로워서 착각하는 건 아닐까? 20살 차이 나는 남자가 나에게 관심을 가질 리가 없는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수 씨가 말했던 것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특히 외롭다던 그 말이. 며칠 뒤, 그가 연락을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을 때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그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민수 씨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목소리가 설레게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등산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좋으니까 함께 가면 좋겠다면서. 그런데 목소리에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정말 나와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왜 나와 가고 싶어 할까? 의심과 기대가 동시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마땅히 없었어요. 지난주에 느꼈던 그 따뜻한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기도 했고요. 이번엔 처음부터 민수 씨와 함께 걸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둘이서만 오르게 됐죠. 지난주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민수 씨는 정말 다양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 이름도 알려주고 새소리도 구분해주고 건설업을 하는 사람치고는 의외로 세심한 면이 있더라고요. 순희 씨는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가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막막했다고. 보험금으로 첫 매장을 열었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밤새 울면서 장사를 배웠다고. 민수 씨가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성급하게 조언하지도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오랜만에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아무도 대단하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모두 당연하다는 듯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는 듯이 봤는데 하산길에서 민수 씨가 제안했어요. 이번엔 저녁을 함께 먹자고. 등산 후에는 단백질 보충이 중요하다면서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커피는 그렇다 쳐도
저녁을 함께 먹는다는 건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의 표정이 너무 기대에 차 있었거든요. 고깃집에서 마주 앉으니 정말 어색했어요. 오랜만에 남자와 저녁을 먹어보는 거라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고기를 구워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걸 받아도 되나 싶었죠. 민수 씨가 능숙하게 고기를 구우며 말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요리에도 익숙해졌다고. 그런데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맛없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먹는 밥. 내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나도 3년째 혼자 밥 먹고 있거든요. 직원들과 함께 먹을 때도 있지만 집에서는 항상 혼자죠. TV를 켜놓고 먹어도 적막함은 여전했어요. 순희 씨도 그렇죠. 혼자 드시는 식사가 얼마나 쓸쓸한지. 정말 그랬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죠.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를 열어봐도 딱히 해먹고 싶은 게 없고, 대충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자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 마음을 털어놓으니 민수 씨가 깊이 공감해 주더라고요. 자기도 똑같다면서. 그래서 가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먹는 식사가 소중하다고. 구워진 고기를 접시에 올려주면서 민수 씨가 웃었어요. 정말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뭘까? 이 기분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나를 챙겨준다는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로 민수 씨의 연락이 자주 왔어요. 처음엔 등산 약속을 잡는 정도였는데 점점 일상적인 안부 인사로 바뀌었죠. 아침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문자가 오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답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자꾸 답하게 되더라고요.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휴대폰이 울리면 혹시 민수 씨일까 싶어 확인하게 됐어요. 최 사원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표정이 밝아지셨다고 해야 하나? 정말 그런가요? 거울을 봐도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뭔가 기대할 것이 생긴 느낌이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20살 차이 나는 남자가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일 리가 있을까? 밤에 잠자리에 들면 자꾸 민수 씨 생각이 났어요. 그의 미소, 따뜻한 말투, 고기를 구워주던 손길. 그런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민수 씨가 평일 저녁에 만나자고 했어요. 매장 일이 끝나고 시간이 되면 저녁을 함께 하자고. 이번엔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얘기하고 싶다면서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평일 저녁에 만난다는 건 뭔가 더 진전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기대되기도 했고요.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분위기가 차분해서 대화하기 좋았어요. 민수 씨가 말했어요. 요즘 순희 씨 생각이 자주 난다고. 혼자 있을 때마다 우리가 나눈 대화가 떠오른다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일을 하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자꾸 민수 씨가 떠올랐어요. 순희 씨는 어떠세요? 저와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우신지.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질문 같아서 경계심이 들었어요. 민수 씨랑 있으니 즐겁죠. 민수 씨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는 분이니까요. 표면적으로만 대답했어요. 깊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 제 말은 저를 남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수 씨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때
당황했어요. 역시 그런 뜻이었구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말을 겉돌았어요. 남자로서요? 글쎄요. 좋은 분이시죠. 젊으시고. 순희 씨, 제가 정말 알고 싶은 건 혹시 저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신지. 그때 민수 씨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순간 갑자기 화가 났어요. 민수 씨, 장난이 지나친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 놀리면 못 씁니다. 놀리다니요? 전 진심인데. 진심이라고요? 20살 차이 나는 사람한테 무슨 진심이에요? 민수 씨 표정이 상처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저 먼저 가볼게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민수 씨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혹시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젊은 남자가 나이 든 여자를 우롱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정말 외로운 여자라고 생각해서 쉽게 보는 건 아닐까?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오늘 바른 립스틱이 조금 번져 있었습니다. 왠지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진한 화장을 한 건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세수를 하며 오늘 일을 되돌아봤어요. 민수 씨가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휴대폰을 봤어요. 민수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드려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니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미안하다는 마음도 들고 동시에 더 혼란스러웠죠. 진심이라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그날부터 며칠간 민수 씨의 연락이 계속 왔어요. 아침 인사, 안부 문자, 그리고 다시 만나자는 제안까지. 하지만 답장하기가 어려웠어요.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게 됐어요. 연락이 오면 가슴이 떨렸고 연락이 없으면 왠지 허전했어요. 이게 뭐지? 나는 거절했는데 왜 자꾸 신경이 쓰일까? 최 사원이 물어봤어요. 요즘 왜 그렇게 멍하니 있냐고. 뭔가 걱정거리가 있냐고. 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더 심했어요. 민수 씨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따뜻했던 그 순간들, 외롭지 않았던 그 느낌들.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가 정말 진심이었다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오해한 거라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내가 다시 마음을 열었는데 실망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수 씨가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순희 씨가 마음을 바꾸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문자를 읽고 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다시는 그 따뜻한 시간들을 느낄 수 없는 건가 보다.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분명 내가 거절한 건데. 그날 저녁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어요. 3년 동안 이렇게 혼자 밥 먹는 게 당연했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외로울까요? 아, 나는 그 사람이 필요했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민수 씨가 주던 그 따뜻함, 관심, 배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가 상처를 주며 밀어냈는데 다시 돌아올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어요. 문자라도 보내볼까 하다가 지우고, 다시 쓰다가 지우고.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흘을 더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20살 차이 나는 남자와 무슨 연애를 한다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나이도 생각해야지. 민수 씨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등산 동호회도 더 이상 나가지 않기로 했어요. 최 사원이 물어봐도 바빠서 못 간다고 핑계를 댔죠. 이제 끝이야. 원래 내 삶으로 돌아가자. 억지로라도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매장 일에만 집중하고 새로운 메뉴 개발에 신경 쓰고 직원 교육에도 더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자꾸 민수 씨 생각이 났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더 심했죠. 그 사람과 함께 밥 먹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2주가 지났어요.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지냈습니다. 매장 운영도 잘 되고 있었고 직원들도 별다른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달랐어요. 집에 돌아가면 공허함이 더 심해졌습니다. 민수 씨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외로움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견디기가 힘들어졌어요. 화장대를 볼 때마다 후회가 들었어요.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좀 더 차근차근 얘기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 차단까지 해놨는데. 최 사원이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날씨 때문인 것 같다고 얼버무렸어요.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도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어요.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매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준비를 하고 직원들이 먼저 퇴근하고 나 혼자 남아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누군가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인가? 돌아봤는데 그곳에 민수 씨가 서 있었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온 걸까? 아, 그러고 보니 예전에 매장 얘기를 했었나. 문 앞에 서 있는 민수 씨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지쳐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잔 것 같았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문을 열어줄까 말까? 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갈 수는 없었어요. 너무 애절해 보였거든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연락도 안 받으시고.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절박해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밖에서 이러면 안 되니까. 매장 안으로 들어온 민수 씨를 바라봤어요. 확실히 야위어 보였습니다. 내가 차단한 게 이렇게 힘들었나. 순희 씨,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진짜로 아파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마음이 흔들렸어요. 2주 동안 쌓아놓은 방어막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민수 씨, 우리는 안 돼요. 나이 차이도 너무 많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 진심이에요. 진심이라고 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민수 씨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너무 가까워서 그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였죠. 순희 씨도 저와 있을 때 행복하셨잖아요. 아니라고 하실 건가요? 그 말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오랜만에 느꼈던 그 따뜻함, 설렘.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2주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 강한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요. 매일 순희 씨 생각만 했어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던 온기인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게, 조심스럽게. 민수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날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고, 문자도 적당히 주고받고. 민수 씨도 예전처럼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내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거부하려고 해도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났고, 만나지 않는 날에는 허전했어요. 이게 사랑인가?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동안 사랑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수 씨가 제안했어요. 좀 더 자주 만나자고. 그리고 진짜 연인처럼 지내보자고.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우면서도 설렜죠. 정말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관계는 달라졌어요. 단순히 밥 먹고 산책하는 사이가 아니라 진짜 연인 같은 사이가 된 거죠. 민수 씨가 손을 잡아줄 때, 어깨에 기댈 수 있게 해줄 때, 그런 순간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3년 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 관계가 얼마나 갈까? 혹시 민수 씨가 나중에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함을 민수 씨에게 털어놓으니 그가 말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자기 마음은 진짜라고. 진짜라면 우리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걸까?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져봤어요.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미래를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민수 씨가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죠. 민수 씨와 다시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어요. 이번엔 정말 조심스럽게, 천천히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만났어요. 가끔은 저녁을 함께 먹고, 가끔은 영화를 보고, 날씨 좋은 날에는 한강을 걸었죠.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민수 씨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두었다가 맛있는 집을 찾아주고, 몸이 아프다고 하면 약국에서 영양제를 사다 주고, 그런 배려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민수 씨는 주말에 거의 만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건설업 특성상 주말에도 일이 많다고 했어요. 현장 점검도 해야 하고, 업체 사람들과 만나야 할 일도 있다고. 그럴듯한 설명이었죠. 하지만 가끔 의문이 들었어요. 요즘 건설업체가 그렇게 바쁠까? 주말마다 빠짐없이. 주말에 만날 수 없냐고 물어봤을 때 민수 씨가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건설업이 원래 그렇다며 웃어넘겼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거라고. 맞는 말이었어요. 나도 사업 초기에는 주말도 없이 일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남았어요. 그런 작은 의문들과 별개로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바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면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머니와 아들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가끔은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민수 씨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매장 근처에서 민수 씨와 만나는 걸 본 동네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단골 손님이 넌지시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아들분이 자주 오신다면서요. 아들이라니. 그렇게 보이는구나 싶어서 씁쓸했어요.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웃으며 넘어갔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 씨와 한강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받지 않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울렸지만 무시했습니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어요. 문자도 연달아 왔죠. 민수 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정말 급한 일인 것 같다며 잠깐만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멀리 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뭔가 다투는 것 같기도 하고 10분 정도 지나서 돌아온 민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까지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현장에서 문제가 좀 생겼나 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여기서 헤어져야 할 것 같다며 미안해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급하게 떠나버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날 이후로 민수 씨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가 많아졌어요. 현장 일이 복잡해졌다고, 업체와 미팅이 있다고. 뭔가 이상해. 이건 아니야.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민수 씨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나에게 질린 건 아닐까?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며칠째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예감이. 민수 씨와 다시 만나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매장 문이 열리면서 민수 씨가 들어왔는데 뒤에 작은 그림자가 따라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까만 머리에 또렷한 눈, 민수 씨를 쏙 빼닮은 얼굴이었죠. 아이는 민수 씨 뒤에 숨어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민수 씨, 이 아이는... 죄송해요. 갑자기 이렇게 와서... 민수 씨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뭔가 일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예의 바른 아이 같았습니다. 매장 한쪽 테이블에 앉아서 민수 씨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이 아이는 민수 씨의 친아들이라고 했어요. 젊었을 때 사랑했던 여자와 사고로 생긴 아이인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어린이집 보내고 일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민수 씨의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그제서야 그가 왜 그렇게 지쳐 보였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와서 아이가 아프다고. 아이를 보니 얼굴이 빨갛고 열이 있어 보였어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았죠.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민수 씨에게 아이가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큰 아이가. 이 남자랑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가 있는 남자와 사귄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내 나이에 말이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어린 아이의 새엄마 역할을 한다는 게 현실적일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하지만 민수 씨의 지친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만나려고 노력했구나 싶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동안 민수 씨와 연락을 피했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민수 씨가 계속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갑자기 그런 부탁을 해서 놀랐을 거라고. 일주일 후에 만났을 때 민수 씨가 말했어요. 혹시 준호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면 이해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마음이 쓰라렸어요. 이 사람도 조심스러워하고 있구나. 혼자 아이 키우면서 연애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구나. 병원은 가보셨어요? 네, 다녀왔는데 약만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민수 씨가 난처해 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혹시 정말 죄송한 부탁인데 잠깐만 준호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몇 시간만요. 결국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민수 씨의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두 번째로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픈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민수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고맙다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죠. 아이는 처음엔 낯가림을 했지만 제가 우유를 데워주고 약을 먹여주니 점점 마음을 열더라고요. 생각보다 순한 아이였어요. 말도 잘 듣고 예의도 바르고 아이가 밝게 웃으며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제부터인지 아이 웃음소리를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민수 씨가 저녁에 데리러 왔을 때 아이는 제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꼭 쥐고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괜찮아요. 아이가 얌전하고 착해요.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도 되는 걸까? 그날 이후로 가끔씩 민수 씨가 준호를 데리고 왔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오게 됐습니다. 민수 씨는 항상 미안해했어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부탁하지 않겠다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 더 거절하기 어려웠죠. 현장 일이 갑자기 생겨서 어린이집도 이미 끝나고 괜찮아요. 준호 좋은 아이예요. 사실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남의 아이를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혹시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죠. 하지만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말도 잘 듣고 제가 일할 때는 조용히 앉아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봤어요. 가끔 심심하다고 하면 간단한 일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신나하면서 했죠.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죠. 누군가를 돌보고 보살피는 기쁨이랄까. 하지만 민수 씨는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이 예상보다 길어진다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아이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들곤 했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도 없이 아빠 일 끝나기만 기다리는 아이가 한 달이 지나니 준호와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이도 이제는 저에게 완전히 익숙해져서 매장에 오면 제 옆에 앉아서 숙제도 하고 간단한 간식도 만들어 달라고 했죠. 아이 없이 살던 제게 준호는 새로운 의미였어요. 누군가 반갑게 부르며 달려오는 그 느낌, 아이가 제 손으로 만든 김밥을 맛있다며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는 그 마음. 이런 게 모성애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기침을 하면 걱정되고 밥을 안 먹는다고 하면 다른 메뉴를 준비하게 되고 잠들 때 이불을 덮어주고 싶어지고 준호도 저를 많이 따랐어요. 처음엔 아빠를 기다리며 문만 바라봤는데 나중엔 저와 놀고 싶어 했어요. 아빠보다 저와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그런지 뭔가 있으면 저에게 먼저 와서 말하곤 했죠. 학교에서 친구가 엄마 얘기를 해서 속상했다고 말할 때 괜찮다고 이모가 있다고 달래주면
아이가 이모가 엄마가 되면 안 되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런 간절한 눈빛을 보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2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준호는 이제 거의 제가 키우다시피 했죠. 학교가 끝나면 바로 매장으로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새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준호가 좋아할 간식을 생각하고 매장에 가면서도 아이용 우유를 챙기고 아이가 심심하지 않도록 색연필이나 퍼즐을 준비하고 매장 일을 하면서도 준호 시간에 맞춰 움직였어요. 학교 끝나는 시간에는 항상 매장에 있어야 했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죠. 한 번은 밤에 열이 심하게 나서 응급실까지 갔던 적도 있었어요. 최 사원이 신기해했어요.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면서. 준호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도 애매했어요. 민수 씨의 아들이라고 하기엔 복잡하고 그냥 아는 아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까운 사이고. 사장님, 요즘 완전 엄마 같으세요. 라는 최 사원의 말에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엄마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민수 씨는 점점 늦게 오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밤 10시가 넘어서 오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다음 날 아침에 데리러 오는 일도 있었죠. 그러나 미안해하는 민수 씨를 보면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며 일까지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게다가 준호가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빠가 데리러 와도 가기 싫다며 떼를 쓸 정도였죠. 그런 아이를 보면 더욱 보내기가 어려웠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저와 있는 게 더 편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 가끔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민수 씨가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준호의 맑은 눈을 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졌어요.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난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는 다음 날 장볼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었어요. 이제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죠. 그때 매장 문이 열렸어요. 손님인 줄 알고 고개를 들었는데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매서우면서도 분노에 찬 표정이었어요. 홍순희 씨 되시나요? 어떻게 오셨나요? 강민수라고 아시죠? 네. 무슨 일이시죠? 저 그 사람 와이프예요. 세상이 한순간에 멈춘 것 같았어요. 여자가 가방에서 결혼식 사진을 꺼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 여자와 턱시도를 입은 민수 씨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참네. 나이 잡수실 대로 잡수신 분이 남의 남편이랑 뭐 하는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미쳤어요? 제정신이에요? 39짜리 남자가 60 넘은 할머니한테 무슨 관심을 가져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너무 직설적이고 모욕적이었죠. 뭐, 돈이라도 줬어요? 뭘 해줬길래 젊은 남자가 늙은 여자한테. 영희가 계속 쏘아붙였어요. 준호는 구석에서 무서워하며 작아지고 있었죠.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결혼하신 줄. 몰랐다고?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봐요.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겠죠? 잘생긴 젊은 남자가 관심 좀 가져주니까 좋다고 유부남이어도 꼬리 친 거겠죠? 영희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민수가 뭐라고 했는지 뻔해요. 혼자 키우는 아이 있다고 불쌍하다고 도와달라고 했겠죠? 정확했어요. 민수 씨가 했던 말들이었죠. 그렇게 해서 당신을 무료 베이비시터로 쓴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엄마 놀이하고 있었네? 남편 빼앗고 그놈이 다른 여자랑 바람 펴서 낳은 애까지 키우고. 당신 정체가 뭐예요? 바람이라고? 준호, 얘 제 아이 아니에요. 민수가 딴 년이랑 바람나서 낳은 애지.
제 마음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희 씨의 말은 계속 칼날처럼 파고들었고요. 이제 그만하세요. 다신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유부남 꼬셔서 가정 파괴한 상간녀로. 이해도 데려갈 거고요. 어쨌든 제 남편 아이니까 당신이 키울 이유는 없어요. 준호가 제 쪽으로 왔지만 영희가 아이 손을 잡고 끌었어요. 준호가 뒤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매장에는 정적만 남았어요. 3개월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렸어요. 민수는 기혼남이었고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은 바람둥이였고 나는 그냥 무료 베이비시터였어요. 그것도 모자라 상간녀라는 딱지까지 붙었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희가 준호를 데리고 나간 후 매장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어요. 나는 그대로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있는 것 같았죠. 이게 현실인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3개월 동안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니.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들 수 없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중간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나를 이용하려고 마음먹었던 걸까요? 무료 베이비시터라고 했던 영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그랬나 봐요. 나는 그냥 편리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일상이 무너졌어요. 매장에 나가서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주문을 해도 멍하니 있다가 최 사원이 대신 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떡볶이를 끓이다가도 자꾸 딴 생각을 했죠. 특히 오후 3시쯤 되면 더 힘들었어요.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거든요.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준호가 오는 건 아닌지 기대하게 됐어요. 하지만 오는 건 일반 손님들 뿐이었죠.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순진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상한 점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잘생기고 매너 좋은 남자가 총각이라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나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모든 걸 믿고 싶어 했어요.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던 거죠. 거울을 보면 더 비참했어요. 내가 무슨 착각을 했던 걸까? 늙은 여우, 상간녀라고 했던 영희의 말이 정확했어요. 나는 정말 철없는 늙은 여우였어요. 며칠이 지나자 주변에서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이 물어봤어요. 아들분은 왜 안 오냐고. 아들이라니. 사람들이 민수 씨를 내 아들로 봤다는 게 더 창피했어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났던 거구나. 최 사원도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준호를 물어보지 않는 걸 보니까. 그 귀여운 아이가 갑자기 안 오니까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걸 안 거죠. 매장 근처 상인들도 수군거리는 게 들렸어요. 분식집 사장이 요즘 이상하다고, 무슨 일 있나 보다고. 모든 게 다 들통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민수 씨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봐도 여전히 꺼져 있었고,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아예 번호를 바꾼 것 같았습니다. 등산 동호회에도 나가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민수 씨가 있을까 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도 그렇고. 최 사원이 말했어요. 등산 안 가시냐고, 운동하시면 기분도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바쁘다고 핑계를 댔어요. 민수 씨는 완전히 내 인생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가장 힘든 건 준호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3개월 동안 정들었던 그 아이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혈육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최 사원이 심각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걱정돼요. 병원에라도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제서야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됐어요. 체중도 빠지고 얼굴도 헬쑥해지고 말수도 줄어들고 거울을 보니 정말 늙고 초라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한 달 사이에 더 늙어 보였죠.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민수 씨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젊어진 기분, 여자로서의 설렘, 모든 게 착각이었어요. 나는 그냥 그 여자 말처럼 외로운 늙은 여자였고 그 외로움을 이용당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가 나왔어요. 완전히 번호를 바꾼 거였죠. 그 순간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어요. 정말 끝이구나. 다시는 민수 씨도 준호도 볼 수 없구나.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후로 이렇게 많이 운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와는 달랐어요. 그때는 슬프기만 했는데 지금은 창피하고 분하고 억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외롭다고 죄인가요? 사랑하고 싶다고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죠. 이 아픔도 언젠가는 무뎌질 거라고, 그때까지 버텨보자고.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더 큰 폭풍이 몰아칠 줄은 몰랐죠.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매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심장이 멈췄어요. 민수 씨가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달 전에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구겨져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지금 와서 뭘 하러 온 거지? 가슴이 뛰면서 동시에 화가 났어요. 한 달 반 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왜 왔냐고 차갑게 물어봤더니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민수 씨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아서 털어놓는 이야기는 처참했어요. 영희가 이혼하겠다고 했다는 것, 준호는 영희 엄마가 데려갔다는 것, 일자리까지 잃었다는 것. 영희가 회사에 다 말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결과죠. 하지만 그 다음에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민수 씨가 말하길 영희는 처음부터 준호가 있다는 걸 알고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었다면서요. 그럼 내가 알던 이야기는 뭐였던 거지? 엄마가 도망갔다는 건, 혼자 키우고 있다는 건. 민수 씨의 설명을 들어보니 영희도 처음엔 준호를 키우려고 했대요. 그런데 임신을 못하니까 점점 준호를 미워하기 시작했다고. 다른 여자 생각난다고, 과거가 생각난다고. 그래서 나한테 맡긴 거였어요. 영희가 준호를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 했다고. 영희가 알고 있었다고? 처음엔 몰랐지만 한 달 전쯤에 들켰다고 했어요. 민수가 준호 때문에 자주 간다는 걸 알게 됐다고. 그래서 미행까지 해서 내 매장을 찾아온 거였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영희는 사실 고마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준호를 맡아주니까 집이 편하다고. 그럼 왜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이혼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증거가 필요했다고. 그래야 위자료를 안 주고 이혼할 수 있으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당한 거였어요. 민수에게는 무료 베이비시터로, 영희에게는 이혼 핑계로. 부부가 나 하나를 완전히 우롱한 거였어요. 민수 씨가 변명하더라고요. 나에 대한 마음은 진짜였다고. 처음엔 준호 때문이었을지 몰라도 만나면서 정말 좋아하게 됐다고. 다른 여자들과 다르다고, 따뜻하고 포용력 있다고. 웃기는 소리였어요. 진짜였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민수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다시 시작하자고, 이제 이혼도 했으니까 정식으로 만날 수 있다고. 이혼했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끝났다고, 영희가 가겠다는 대로 다 해줬다고. 준호는 본인 엄마가 키우기로 했고, 자기는 이제 자유라고. 자유라고? 자유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분노가 터졌어요. 1년 반 동안 나를 속이고, 혼외자를 키우게 하고, 상간녀로 만들어 놓고 자유라고? 그리고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엄마라고 따르던 아이를 또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 본 적이나 있나요? 친엄마는 도망가고, 새엄마는 싫어하고, 나한테 와서 겨우 안정됐는데 또 떨어져야 하고, 이제는 할머니한테 가서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그 아이 인생을 뭘로 보는 거예요? 부모 자격이 없다고 아이를 이렇게 이리저리 떠넘기면서 뭐가 사랑이냐고 소리쳤어요. 민수 씨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겠죠. 그리고 나한테 다시 시작하자고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창피당했는지 알기나 해요. 늙은 여우, 상간녀, 무료 베이비시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알기나 하고요. 민수 씨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혼한 몸으로 다른 여자 꼬시고, 자기 아이 떠넘기고, 아내한테 들키니까 연락도 끊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냐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이제 아무 걸림돌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걸림돌이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준호가 걸림돌이었어요? 영희가 걸림돌이었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고마웠다고 말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힌 후 나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허무했죠. 결국 내가 사랑했던 것도, 준호에게 쏟았던 정성도 모든 게 이용당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민수도, 준호도 모든 게 완전히 끝났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조금 후련하기도 했어요. 이제야 진짜 진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을 살자. 그동안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 살았던 거였어요. 이제는 정말 혼자서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게 60이 넘은 나에게는 어울리는 삶이겠죠.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계절이 바뀌었어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매장 앞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갔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매장 준비하고 손님들 받고 저녁에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기. 그 안에서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죠. 최 사원이 말했어요. 요즘 많이 안정되어 보인다고. 예전처럼 멍하니 있지도 않고 웃음도 나오고.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나 봐요. 하지만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그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무엇보다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순수하게 고마워했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할까?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좋지 않은 변화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번 속아본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런 거니까. 단골 손님들 중에 혼자 사는 남자 손님이 몇 분 계세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친절한 사장님으로 지냈을 텐데 이제는 선을 긋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이 들어서 또 바보짓 할 수는 없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힘든 건 여전히 준호 생각이었어요. 아이가 좋아했던 떡볶이를 만들 때마다, 우유를 데울 때마다
색연필을 볼 때마다 떠올랐어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할머니한테 갔다고 했는데 그 할머니는 7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준호가 또 다른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지는 않을까요? 가끔은 길에서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만큼 예쁘고 똑똑한 아이는 없을 것 같은데 3개월밖에 안 봤는데 왜 이렇게 그리울까? 혈육도 아닌 아이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가족 같았거든요. 어느 날 최 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동네에서 들은 소문이라면서요. 예전에 자주 오던 그 남자분이 지금 일용직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한다고. 처음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인데,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어요. 자업자득이에요. 거짓말로 2 여자를 속이고 아이까지 이리저리 떠넘기고. 당연한 결과죠. 불쌍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오히려 나 자신이 그런 사람에게 속았다는 게 더 창피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매장에 가는 길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일하는 것도 다시 재미있어졌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외롭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아무도 속이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지 않고 사는 게 이렇게 평온한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들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시간도 소중해졌어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고, 휴일인데도 매장에 나와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집에 있으면 심심해서 자주 나오곤 했거든요. 창문을 닦으면서 바깥을 내다봤는데 한 가족이 손잡고 지나가더라고요. 아빠, 엄마, 그리고 7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 아이가 아빠에게 뭔가 조르는 모습이 준호와 비슷해 보였어요. 순간 가슴이 찡했죠. 준호도 저런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금세 생각을 털어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내가 어쩔 수 있는 일도 아니니까.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나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려고 했어요. 젊은 남자의 연인이 되려고, 아이 없는 여자가 엄마가 되려고, 가족이 없는 사람이 가족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게 내 것이 아니었어요. 빌려온 감정이었고, 빌려온 관계였어요. 내 나이에 맞는 삶이 있는 거야. 61. 이제 받아들여야 할 때였어요. 젊은 시절은 지났고, 아이를 키울 나이도 지났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나이도 지났다는 걸. 그렇다고 불행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죠. 다른 종류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집 근처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책 읽는 재미를 다시 발견했죠. 주말에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익숙해지니까 편하더라고요. 누군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매장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보기도 하고, 단골 손님들과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최 사원이 말했어요. 요즘 사장님이 더 젊어 보인다고, 편안해 보인다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맞추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연스러워진 거죠. 창밖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올겨울이 오는 거네요. 지난 겨울 이맘때 민수 씨를 만났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만남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아프긴 했지만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그리고 진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사랑이라고 믿었던 건 외로움이었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건 착각이었고, 젊어졌다고 믿었던 건 자기 기만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깨달은 지금이 더 행복해요.
거짓된 행복보다는 진짜 평온이 나아요. 이제는 누구의 그늘도 아닌 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신발가게 앞을 지나쳤어요. 진열창에 새 운동화들이 놓여 있더라고요. 문득 생각났어요. 집에 있는 낡은 등산화를. 집에 도착해서 신발장을 열어봤어요. 민수 씨와 처음 등산 갔을 때 신었던 그 운동화가 있었어요. 많이 낡았지만 아직 신을 만했어요. 신어봤어요. 딱 맞더라고요. 내일은 혼자 산에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엔 정말 혼자서 누구를 만나려고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게 어울려요. 61의 나에게는 그런 삶이 맞아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조금 늙었지만 당당하고 속았지만 더 현명해진 그런 삶 말이에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새하얀 눈이 모든 걸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